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87년 체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87년에 헌법 개정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살던 거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87년 체제의 핵심은 중산층의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중산층 하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대학하고요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87년 체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대학하고 아파트. 자, 일단 대학 진학률 생각해 볼까요? 1980년 11.4%였고요. 그리고 2000년에 52.5%, 2010년에 69.3%, 지금 2023년 76.2%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라 지표입니다. 나라 지표. 이 나라 지표라고 우리나라 통계 정리해주는 사이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유치원이구나. 이건 유치원이고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얘기하는 거죠. 대학교 여러분 이 진학률입니다.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80년부터 시작이에요. 80년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된다고 하는 이 88년, 87년, 88년에 22.3이었던 게 쫙 올라가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학을 등록제로 바꾸죠.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이게 지금 이렇게 76.2% 여기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87년 체제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대학을 또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하죠. 아파트를. 자, 이게 이제 87년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 보급률은 어떻게 되냐? 아파트 보급률은 10%에서 60%로 상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직도 아파트 보급률은 계속 늘어가고 있죠. 그런데 약간 지금 분위기에서 좀 멈추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1988년에 우리나라의 이 87년 체제의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 그리고요. 1991년에는요, 여러분, 주택은행. 주택은행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죠. 주택은행이 장기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해요. 그게 1991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뭐 똑같은 말인데 그걸 모기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장기 상품이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금융 자유화를 해요, 여러분. 금융 실명제도 하지만 금융 자유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때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김영삼 정부 때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요. 지금의 모기지론 시스템이 정착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기지론, 그러니까 소비금융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엔 그냥 기업금융만 있었지 은행 돈은 기업이 가져다 쓰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가져다 쓰는 돈, 신용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하늘의 별따기 갔었던 게 그 민주화 이전 시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는 이렇게 200만 호 건설사업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 시스템으로 87년 아파트 체제가 완성이 되죠. 거기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이 완성이 됐죠. 모기지 시스템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 폭등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도 집값 폭등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왼쪽 정부들의 가장 큰 문제. 노무현도 나는 이제 다 잘했어. 집값 올린 거 빼놓고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집값 폭등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지나가면서 87년 체제는 이렇게 갖추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87년 체제나 이런 체제 이렇게 정치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설린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각 반에서 각 학년 내에서 이제 반 차출해서 카퍼레이드 같은 거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기술 올림픽 있잖아요. 기능 올림픽 이런 데서 이제 금메달 따고 그러면 카퍼레이드 하고 옆에서 가가지고 와 그랬었단 말이에요. 군대도 면제되고 지금도 그런가요?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기능 올림픽 공고 나오신 분들 주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던 거 우리나라에서 뭐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누가 거기서 속보 금메달 획득 이런 거 이제 속보 안 뜨죠. 저는 그래요. 이 87년 체제가 나오고 나서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상고 공고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제가 뭐 조금 전에 설린중학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설린상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명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상고 나와서 은행장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엄청난 인플레가 벌어졌죠. 학력 인플레. 그러니까 87년 체제라는 건 대학과 아파트 이 두 가지 욕망 구조가 삶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결혼을 하죠. 아파트가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미운 사람 뭐 이런 풍토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대학하고 아파트 두 가지가 얼마나 혼인을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가능한 구조. 이게 이제 87년 체제의 우리의 욕망 구조의 핵심입니다. 중산층 욕망이죠. 그리고 이 욕망 구조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교육비 지출 엄청 했죠.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해야지, 모기지 갚아야지. 그러려면 소비 지출이 억제됩니다. 소비 지출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중산층의 표준이 됐고, 야 내가 좀 숨통이 트일만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욕으로, 그러니까 사교육비 투입돼서 애 공부 잘하는 것도 과시해야죠. 그리고 무슨 아파트 살아야 된다는 것도 과시해야죠. 그리고 내가 좀 숨통이 트인 사람이야. 나는 사교육비 하고 아파트 하고도 그 다음에 소비 지출도 좀 한다. 이걸 보여주려면 명품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사교육비, 아파트, 명품, 아주 대한민국 웨이 오브 라이프죠. 자, 여기서 이 방식으로 한 세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하에서 아파트를 욕망하고 아파트 모기지 갚으면서 30년 살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7년, 그러니까 거의 37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태어났죠. 다음 세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지금 MZ세대 뭐 얘기 많이 나오지만 부모님들처럼 살기 싫어요. 평생 아파트 값 내고 우리 학원비 내고 그리고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비 내느냐고 이끄고 저렇게 등 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애들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구 급감하고요. 저출산, 아파트와 그 대학을 욕망하면서 결국은 그걸 갖추지 못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게 세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취지향적인 삶, 대학 성취가 여러분 별거 없어요. 자기 대학 가는 거, 자식 대학 보내는 거, 그리고 아파트 사는 거, 그리고 출세하는 거, 뭐 이런 건데, 그런 삶에 대한 회의, 그리고 결혼해서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한 회의,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 구입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냥 포기. 엄마 아빠한테 유산 받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맨 땅에서 주택 구입을 한다. 엄마 아빠 도움 없이 포기.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엄마 아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젊은 층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나스닥 이런 거에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는 정글에 난 들어가겠다. 코인은 진짜 정글판이잖아요. 그 정글 들어가서 망하면, 그러면 여러분 치맥 있잖아요. 치맥. 넷플릭스 보면서 치맥 뜯고 배달의 민족 이용하고 운동 관리하면서 오늘의 운동 완료 그러면서 헬스장 가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 정도의 삶은 보장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기가 어렵고 결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적당히 누리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87년 체제는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공화국, 대학 공화국이죠. 그래서 87년 체제는 저출산 공화국을 만들었고요. 다음 세대로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제 전환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뭐 대통령제니 의원 내각제니 중임제니 그런 거 논의가 되고 있는데, 87년 체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87년 체제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대학을 어떻게 구조 조정할 것인가.
대학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들 있잖아요. 대학에 뭐 국비장학금 뭐 기타 등등 막 나라 세금 때려 붓고 있는데 저는 이거요. 냉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등록금요. 자유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못 가고.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애들은 대학 가지 못하라는 얘기냐? 가난한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장학금 시스템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기타 등등인데 가난한데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왜 대학을 가니? 정말 냉정한 얘기죠. 지금 제일 문제예요. 가난한데 공부도 못 하는데 대학을 가. 어떻게 하려고? 그거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이 중산층 포퓰리즘 모두가 중산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학에 대해서 진짜 포퓰리즘 정책이다. 국가장학금 정책이나 이런 거. 그러면은 대학 간 사람들한테 세금 쏟아 부어주는데 그러면은 고졸자 사회 진출한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세금 뭐 대출 받는데 세금으로 지원해 주나? 그거 아니란 말이죠. 자, 일단은 어떻게 대학을 구조조정할 것인가. 대한민국 대학의 90%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국가 개입 적당히 해라 이런 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붕괴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 시장도 지금 붕괴하고 있어요. 너무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데 어떤 새로운 균형점으로 찾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노동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교육을 재편해야 되고, 노동 숙련성, 현장 투입 가능성. 대학 나왔는데 현장 투입이 어려워. 말이 안 되죠. 교육받고 현장 투입되고 저숙련 기간을 빠르게 30대 이전에 저숙련 기간을 끝내고 고소득 숙련 노동자의 고소득 소득 안정성이 있는 삶을 땡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결혼, 출산, 육아, 교육에 관한 새로운 균형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붕괴해서라도 새로운 균형점으로 찾아갑니다. 87년 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87년 체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죠, 여러분. 아파트 있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기업이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고, 그 다음에 폭탄도 있죠. 저출산 고령화. 87년 체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건 저출산 고령화라는 폭탄, 그리고 유산은 아파트 그리고 기업이다.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살기 좋잖아요.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난방 냉방 다 되는 대한민국의 아파트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87년 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요번에 의료 사태도요 87년 체제의 붕괴라고 봐요. 국가가 의료를 통제하고 교육을 통제하고 기타 등등 했었던 게 지금 통제 불능 상태를 따지고 붕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런 거 논의하는데 사실 87 체제의 극복에 있어서는 엉뚱한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싶으면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고 어떤 스탠다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87년 체제 극복하겠다고 얘기하는 대선 주자들은 우선 대학 구조 조정 어떻게 할 건지 그거부터 밝히는 것이 1번이다. 저출산에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 진학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에 조금 떨어졌는데요. 2023년이 피크였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르락 하고 있는데요. 이거 쭉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